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시한이 오늘까지 여야 사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이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선거제 패스트트랙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시한을 따지면 330일 본회의까지 통과 시한 따지면 오늘 이제 그 날짜 데드라인을 잡기 때문에 여야 사당이 열심히 협상을 했는데 바른미래당 쪽에서 내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4시간 동안 밤새 무총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이러다 보면 선거제 공조 다 깨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차피 이 선거구제 개혁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 제외한 여야 사당이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어제 또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바른미래당 이제 내부 구성 자체가 좀 보수와 진보 의원들이 좀 혼합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래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것과 많이 좀 다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유인데 원래 이제 오늘까지 3월 15일이니까 오늘 13개월 전인 오늘까지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이 되고 4월 15일 날 이제 본회의 의결이 돼서 내년 4월 15일이 선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일정인데. 이른바 이제 그 패스트트랙, 그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게 330일이잖아요. 다 알려진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해서 330일인데 시간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회의 60일은 이제 본회의 그 국회의장이 좀 그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그 각 당의 셈법이 워낙 다르고요. 그렇죠. 특히 또 하나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이 패스트트랙과 이 법안들을 연계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또 한국당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보는데 워낙 이제 이 여러 가지들이 저는 시간이 더 걸린다 해서 합의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 85조의 2에 있는 그 패스트트랙을 이번에 적용하는 건 나름 불가피하다고 봐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 패스트트랙에 얹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한국당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선거구제 개혁 이 부분이 과연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선거구제 개혁 이거는 정치관계법이기 때문에 제일 합의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훨씬 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이제 선거 1년 남겨놓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다른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고 이래서 특히 지금 여야 간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지금 여야 간에 아직 감정 싸움이 심한 상태라서 저는 오늘 중에 합의하기 거의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좀 어쨌든 한국당도 무조건 패스트트랙을 반대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절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 포기까지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야 사당의 저런 모습. 일단은 선거제도라는 것은 이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면에서 패스트트랙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의원직 총사퇴뿐만 아니라 선거 보이콧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선거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독재 시절에도 그랬었어요. 그만큼 이거는 어떻든 간에 어떤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왜 다른 개혁 법안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의회 정치 과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법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나름대로 숙고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간다는 거는 오히려 그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거제도가 전공 분야인데 몇 가지 기본적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선거 제도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표의 비례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선거 제도와 권력 구조 제도의 조화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정치권이 개혁 합의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성이라든지 국민 공감성이라든지 제도 조화성이라든지 이 전체를 묶어서 갈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빨리 손 떼라.
손 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중립적으로 만들면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보관이 있어요. 지금 각 정당들이 요구하는 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모두 수용해서 90%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각 정당들은 자기 이득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대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지켜야죠. 지금 1년 전에 선거 획정하라고 법에 돼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기네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완전한 직무유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298명 전부 다 석고대죄해야 된다. 국민에게 약속 지키지 못한 지금 뭐 그 문제는 놔두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정말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제발 법 좀 지켜라. 그리고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머리를 모아서 안을 도출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머리를 모아서 안 도출조차 하려고 시도도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했을 때 반대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대 논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의원 정수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독일식의 권역별 연동형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 2017년 9월 달에 치러진 독일에서 초과의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111석이 생겼어요. 제가 지난 2016년도 300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최소 350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뉴질랜드 똑같은 연동형을 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 명부로 바꾸면요. 초의석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는 전체 120석으로 가지고 2017년 9월 달에 똑같이 선거를 치렀거든요. 초과의석이 단 한 석도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 국회의원들이 비례성만 강조를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00명 정도로 하고 다만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초과의석이 된 거는 지역구와 비례구의 비율이 1.2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맞추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 3대 1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초과의석이 몇 개 생길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300석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300석을 272석 정도로 줄이고 일단 그리고 나서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300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적은 정치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립적인 뭐 한국선거학회라든지 예.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두를 고려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저는 뭐 패스트 트랙이니 뭐 합의 그런 거 안 됩니다. 빨리 손을 떼라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 지난해 12월 15일 날 그 여야 한국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다 맞는 말씀인데 그때 합의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단히 애매하게 합의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합의한다. 예. 말도 되게 어려웠어요. 예. 제가 그때 느끼기에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이제 열흘 정도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었는데 그건 다 어디 갔습니까? 야당의 당 대표가 동시에 단식한 예를 전 찾기 어려워요. 한국 헌정사에서 그건 그만큼 그 절박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패스트트랙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한국당은 시컨적이 별로 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기껏 아니라는 게 도농 복합 선거제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쫓기니까 패스트트랙 이런 여론에 쫓기니까 비례대표 폐지하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지금 논쟁의 중심인데 그걸 아예 없애자. 좀 비유가 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군대에서 뭐 그런 하나의 비유예요. 네오만에서 불나면 날로 없애자. 그거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날로 없애면 네오만 불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 이런 태도부터 우리가 예. 질타하면서 예.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초과의석 발생하는 문제, 또 의석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의석이 국민들이 예. 이제 국회의석 늘어나는 거 싫어하니까 예. 같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조건 비례대표 없애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뭘 듣겠어요. 근데 아무리 뭐 좋은 정교한 안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한국당에게부터 이제 반성을 촉구합니다. 저는. 선거제 얘기가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은 여론 들어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후에 나온 한국당의 어떤 모습은요.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출범 얘기도 나왔고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반민특위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의 지금의 모습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월 12일 날 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뭐 중원하지 않겠고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 또 반민족 특별위원회 얘기를 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였잖아요. 1948년도 재헌의회 때, 재헌국회 때 도입됐던 거고 49년도 해산됐어요.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면책특권도 뭐 전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는 물론 아닙니다만 저렇게 무슨 뭐 친일, 이 우파 프레임을 씌운다, 역사 공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런 부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반민특위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친일 세력에 기반해서 정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거라는 건 거의 역사적으로 다 정설이에요. 근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다. 아무리 최근에 그 좀 극한적인 발언이나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 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서 속된 말로 시체 말로 재미를 좀 보셨다 하더라도 봤다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렇게 극단적으로 편향하고 어떤 특정 친일 뭐 이런 그야말로 친일이나 우파 프레임, 좌파 프레임 가지고 자꾸 뭔가 지지를 결집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뭐 뭔가 지지율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저건 지지율의 문제 떠나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정치의 본질은 해결과 책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게 해결이고 책임입니까? 지금 여야 관계가 경색되고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다 알지만 그런 양비론적인 정치 혐오 말고 이번에 저런 문제를 촉발시킨 건 나경원 원내대표의 극한적 발언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합니까? 또 불을 붙입니까?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반민특위 활동 나쁘다는 말 아니다. 좀 제대로 됐어야 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뭡니까? 국민 분열. 그 말을 그렇게 장난을 하면 안 되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글쎄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그 특정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논리 따진다면은 모든 거는 우파는 친일이다. 그리고 빨갱이 발언이 대통령에서 나왔었어요. 5번이나. 그 딱 강력하게 또 자유한국당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또 반민특위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한쪽의 이런 잘못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국가가 통합적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럼 누가 먼저 그걸 주도해야 되느냐. 역대로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협치 절벽을 깨서 어떻게 하든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념적인 대립적인 논쟁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름대로의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통합과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걸 얘기하는데 자꾸만 과거에 대한 거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3.1절 대통령의 기념사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 물론 과거를 우리가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경제 위기도 있죠. 안보 문제도 지금 어떻게든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죠. 그런데 정치인들 발언들은 전부 다 보면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마치 결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튼 간에 이 부분들을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고 한쪽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정치인들의 이러한 그 메시지는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어느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민특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가장 잘못한 그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장 잘못한 부분이 뭐냐라고 역사학자나 일반 사람들 물어보면 이 반민특위 활동이 중단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거를 뭐 공론 분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아마 나경원 의원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국민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상태에서 정치가 계속해서 대립과 갈등으로 가져가면 그거는 공멸이다. 그 상생의 정치를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각성 각오가 예.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논란 이야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김성태 의원 뭐 이메일 이런 뭐 최종 합격 통지서까지 받았다. 뽑아서 또 보여주면서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흐름을 봐서는 굉장히 좀 깨름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KT 전 전무가 일단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원이 그 KT 그 전 전무를 구속한 거는 이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속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김성태 의원은 이메일로 합격 통지가 왔었다, 예. 서류 합격이 왔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진위가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인데 전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 KT 전 전무에게 구속영장 발부될 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단 한 명만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거에 대표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젊은이들 채용 문제고 이 문제만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김성태 의원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뭐 수사로 밝혀질 문제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김성태 의원이 그 전무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김성태 의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얘기가 이제 그 전무에게 전달돼서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문제까지 위험에 넘어가면 여야 문제도 아니죠. 이 문제도.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것도. 김 의원이 당시에 너무 강하게 반발을 예, 했죠. 부인을 많이 했죠. 예, 뭐 공작 수사 이야기까지도 꺼냈었어요 당시에. 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용과 관련돼서 진짜 기회가 평등한 거냐, 그 과정이 공정한 거냐,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한 부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많은 그 취임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평등, 과정 공평, 그리고 결과가 정의로운 거다. 이 고용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논란은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고용이 될 수 있는 사회. 그게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렇게 고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되는 거는 맞고요. 예. 더불어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가벗을 자구가 돼 있어야 된다. 자신 쪽의 고용 비리 문제는 모든 걸 다 차단시키면서 다른 쪽에 있는 고용 비리, 금융권에 있는 고용 비리, 지금 이런 KT 고용 비리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무차별적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자신들도 다칠 수 있다는 각오로 가져가줘야지만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표적 수사다. 또 뭐 정치권 길들이기다, 총선을 앞두고 나서 결국은 집권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 여야 진보 보수 다 함께 우리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또 전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빨리 국정조사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채용 비리 이야기는 한국당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25일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처음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명이 이제 지난번에 개각 인사가 발표됐는데 계속해서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데요. 자, 이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다. 저기 좀 어느 분이 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세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얼마나 해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또 후보자들은 뭐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세히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근데 이 최종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노조에서도 굉장히 환영했던 이제 후보자 인사 바로 내정이었거든요. 환영 성명 냈죠. 환영 성명 냈는데 당일날. 아무튼 다른 것과 달라서 일단 1가구 이제 2주택이었는데 이제 딸한테 증여하고 본인은 거기에 살면서 이제 월세로 했다는 예. 얘기인데 그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여러 가지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가 다가구 주택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분양권도 이제 주택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명하냐가 문제고 예. 또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제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는 이런 무슨 뭐 재산 관련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본인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인데 어떤 맥락에서 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이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맥락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분명히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영 장관도 마찬가지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진영 후보자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이제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러 가지 뭐 또 소득세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뭐 해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한국당에서 가장 타겟을 삼는 게 김현철 후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안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한국당과 민주당이 워낙 첨예하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현철 후보자가 분명히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도 이 사람은 꼭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그 전에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의혹제기가 나오잖아요. 야당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합니다. 공식이 돼버렸어요. 이거 들어와서. 그 저는 뭐 여기서 의혹제기 뭐 나오고 해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니 언론에서 하루 이틀이면 밝혀질 사항을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뭐를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를 2015년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쇼를 군복 입고 쇼를 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또 뭐저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 도대체 무슨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거. 국정운영 기조 그 전반에 관련된 남북 경협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 김현철 지금 내정자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함량 비달이다, 아주 비달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 내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오히려 내정을 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집권당 내에서야 같은 나름대로의 기조를 유지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재의 내정자가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갈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재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마 야당도 전략을 바꿀 겁니다. 어차피 임명될 거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선에서 끝나고 어떤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도저히 안 된다면은 중간에 사퇴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한 2년도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요하는 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다.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분명히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